요즘 세상에 혈통서도 없는 잡종견을. 여보, 어디 가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미안하다, 복덩아.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가라, 복덩아. 꺼져. 제발 가라고. 수원 남문시장 끝자락 골목길이 좁아지는 지점에 자리한 오래된 떡집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만석떡방이라고 쓰인 글씨는 세월의 발에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박만석은 이미 일어나 장화를 질질 끌며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찹쌀을 씻어내는 손놀림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나왔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혈관이 붉어져 보이고 손가락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남진의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벽에는 새마을 금고 달력이 누렇게 빛발에서 걸려 있습니다. 물에 잠긴 찹쌀을 저으면서 만석은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이 떡집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집이었어요. 명절이면 줄을 서서 떡을 사가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벌써 일어났네요. 이선자가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매고 나타납니다. 65세의 그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어요. 항아리에서 고물을 퍼올리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포장만 반짝하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맛으로 가야죠. 선자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양이 먼저야. 우리 가게도 촌스럽고 집 마당에 있는 게도 체면이 말이지. 사실 만석도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시장을 지나다니는 젊은 손님들이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쳐버릴 때면 혹시 우리 가게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며느리 미연이 자꾸 이미지 얘기를 하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또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33살의 준호는 작년에 치킨집 창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3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이 있잖아요. 전화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또 빚 독촉 전화인 것 같았어요. 만석과 선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요즘은 혈통서 있는 개를 키워야 해요. 가게 손님들한테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마당 한쪽에는 최근에 데려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 혼혈로 보이는데 눈매가 작고 주둥이가 다소 짧아서 그다지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름을 복덩이라고 지어줬지만 정작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복덩이는 털색이 누런빛이었는데 한쪽 귀 끝부분이 살짝 찢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 어릴 때 다친 모양이었죠. 그래서 더욱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온순해서 아이들이 와도 짖지 않고 조용히 꼬리만 살랑거렸어요. 만석은 복덩이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이런 모양을 데려왔나?
사실 복덩이는 시장에서 떠돌던 것을 선자가 불쌍해서 데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하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개인데. 선자가 복덩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미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미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요. 예쁜 강아지 있는 가게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 게 다 마케팅이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민감했으니까요. 떡집 안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만석과 선자는 여전히 새벽부터 부지런히 떡을 만들고 준호는 나름대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미연은 가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었죠.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모습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가게의 낡은 모습이 창피했고 미연은 마당에 못생긴 개가 이미지에 해롭다고 생각했으며 준호는 자신의 실패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복덩이만이 그런 인간들의 복잡한 심리를 모른 채 마당 한구석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에 그리 예쁘지 않은 외모였지만 그 존재 자체는 순수했어요. 아무튼 뭔가 바꿔야 해요. 미연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에요. 그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떡집 지붕을 두드리며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손님들 발길도 뜸해지고 습도 때문에 떡 만들기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남편 준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시댁의 낡은 떡집, 그리고 마당에 있는 그 못생긴 개까지. 여보, 자야지.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지만 미연은 돌아누우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저 못생긴 개 좀 처리해요. 가게 간판도 바꾸고 쇼핑백도 새로 만들었는데 마당에 저것 때문에 다 망쳐져요. 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여보, 그건 좀.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당신은 몰라요.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SNS에 사진 한 장 잘못 올라가면 그게 바로 우리 이미지예요. 저런 게 하나 때문에 가게 전체가 촌스러워 보인다고요. 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요즘 들어가게에 오는 젊은 손님들이 복덩이를 보고 웃으며 뭔가 수군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안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만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 누운 선자도 뒤척이는 것을 보니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둘은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시골 촌뜨기 같은 게 키우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혈통서도 없는 잡종견을. 그 말을 들은 만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체면이 먼저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겉모양을 중시하니까요. 가게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새벽 2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비옷을 꺼냈어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마당으로 나간 만석은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복덩이를 불렀습니다. 복덩아, 이리 와. 복덩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어요. 비에 젖을까봐 처마 밑에 숨어 있던 모습이 더욱 불쌍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복덩이를 안고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와이퍼가 만들어내는 단조로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복덩이는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하천둑으로 차를 몰았어요. 이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복덩이도 따라 내렸죠. 빗방울이 떨어지자 복덩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복덩아.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복덩이는 만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인을 신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만석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 복덩아. 꺼져. 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복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젖은 발로 덜덜 떨며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제발 가라고. 만석이 다시 소리쳤지만 복덩이는 여전히 그의 뒤를 따랐어요. 빗속에서 작은 몸집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만석은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복덩이가 차 뒤에서 짖으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복덩이의 모습도 빗속에 사라져 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복덩이는 어디 있어요?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아들의 대출 보증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책상 위에 놓아둔 것이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니 보증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체면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로서 도와주지 못하면. 그런 생각에 만석은 덜컥 도장을 찍었습니다. 겉모양과 체면이 또 한 번 그의 선택을 밀어붙인 것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인 만석은 복덩이가 빗속에서 떨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작고 슬픈 눈빛이 선명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만석 덕방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시장 전체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예전만큼 활기를 잃었고 배달앱들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떡집들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떡을 주문하는 것을 선호했고 굳이 시장까지 나와서 떡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75살이 되었어요. 허리도 많이 굽었고 손목과 무릎이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떡을 만들었지만 예전만큼의 기운은 없었어요. 찹쌀을 씻을 때마다 손목이 저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살이 된 그녀는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손님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해도 값을 잘못 받거나 거스름 돈을 틀리게 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는 계속 올랐고 재료비도 비싸졌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떡집들이 생기면서 굳이 시장까지 와서 떡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었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5만 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날이 더 많았어요. 시장 상인회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몇 개 점포는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업종들이 들어왔어요. 떡집이나 반찬가게 같은 전통적인 상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집 순댓국집도 작년에 문을 닫았고 길 건너편 과일가게도 올해 들어 장사를 접었어요.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 살기 바빠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서로 떡을 나눠주고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인의 모임도 참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준호의 보증 빚이었어요. 5년 전 만석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독촉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러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치킨집이었고 그 다음에는 카페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준호 부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이 되어갔고 준호는 자꾸 위축되어 갔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었고 가족들 각자가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집 담벼락에는 매매문이라고 쓰인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붙인 것 같았어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노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도 수리비가 부담되어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만석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들어 빨래를 너는 것조차 힘들어졌는데 빨래줄이 높아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문득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개 울음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담장 너머로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개는 누런 털색의 중간 정도 크기였는데 한쪽 귀 끝이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작고 주둥이가 짧은 것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야위어 보였습니다. 털에도 윤기가 없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보였어요. 특히 앞다리 하나에는 절뚝거리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게 좀 봐요. 선자가 나와서 개를 가리켰어요. 눈매가 복덩이랑 닮지 않았어요? 특히 저 작은 눈이. 만석은 서둘러 부정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개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죠. 털색도 약간 다르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정말 복덩이일까? 5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가. 그런데 그 개의 목털 사이로 붉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선자가 예전에 한복 허리끈을 잘라서 임시 목줄로 묶어줬던 바로 그 색깔이었어요. 비바람에 바래고 해져서 거의 실같이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 천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천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까지 기억나는 것이었어요. 덩이냐? 만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개는 대답 대신 창고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쪽을 가리키며 짖었어요. 평소에는 얌전했던 개 같은데 유난히 창고 쪽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 짖는 소리도 예전에 복덩이가 내던 소리와 비슷했어요. 그때 미연이 급하게 나와서 창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또 떠돌이 개가 왔네요. 버려진 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는지 몰라. 미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러워 죽겠네, 정말. 이런 개 때문에 우리 집 이미지만 나빠져요. 그 말을 들은 만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전 그 비 오는 밤이 떠올랐어요. 복덩이를 버릴 때의 그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말 복덩이라면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추운 겨울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걔는 여전히 창고 쪽을 보며 짖고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만석은 궁금했지만 미연의 시선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개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쫓아내야겠네요. 미연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개가 계속 있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잠깐만요. 만석이 말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때 개가 만석을 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복덩이 같아서 만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5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그 표정 말이에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어요. 복덩아?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선자를 보고 더 크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 쪽을 보며 짖었어요. 마치 여기를 봐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만석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복덩이가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일까요? 하지만 그 목에 묶인 붉은 천 조각은 확실히 예전 것과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도요. 무엇보다 자신들을 알아보는 것 같은 그 반응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개가 아직도 담장 근처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정말 복덩이라면 5년 만에 집을 찾아온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그 개는 여전히 마당 앞에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털이 젖어서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만석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니 개가 다시 창고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또 시작이네. 미연이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정말 쫓아내야겠어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웃들 뭐라고 하겠어요. 벌써 옆집 아주머니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창고를 가리키며 짖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해 보였는데 창고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만석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선자가 뒤따라왔어요. 혹시 광견병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이상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개는 만석이 다가오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더니 감나무 아래쪽으로 가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파는 모습을 보니 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는 모습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개가 이렇게 특정 장소를 파는 것은 보통 뼈다귀나 음식을 묻어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의 행동은 뭔가 달랐어요. 뭐가 있나 보네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파는 걸 보면 만석도 함께 땅을 팠어요.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았는데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흙을 털어내니 오래된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견고했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는데 꽤 무거웠습니다. 상자 윗부분에는 중요라고 적힌 빛바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만석이 중얼거리며 상자를 열었어요. 언제 이런 게 묻힌 거지?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제된 인감, 붉은 인주, 각종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보증과 관련된 각서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서류들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만석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선자가 물었어요. 우리 도장이 2개나 있네요. 이상해요. 정말로 만석의 인감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계약서와 각서들도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상당한 돈이 오가는 계약들이었습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그때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미연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시댁 도장 쓰는 집이 어디 한둘이에요. 제가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복사해 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은행에서도 그런 거 다 허용하고. 만석은 복제 인감을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것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특히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총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만석이 말했어요. 이 계약서는 언제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뭐예요? 미연은 더욱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이 바쁘실 때가 많아서 제가 대신.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걔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서 땅을 더 파고 있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듯이 계속 파헤쳤습니다. 정말로 몇 개의 서류가 더 나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집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그리고 매매 관련 서류들까지 있었어요. 선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인데 언제 떼온 거예요? 만석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5년 전에 버렸던 개가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복덩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자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계약이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이 서명들도 뭔가 어색해 보여요. 준호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왔어요. 상자와 서류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땅에서 나와요? 너도 모르는 일이야? 만석이 물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준호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미연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혹시. 그날 밤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긴 했지만 왠지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집 앞을 몇 바퀴 돌며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 명의 말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으신 건 아니죠? 저 사람들 왜 계속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거예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정확히 뭘 보증 서주고 뭘 담보로 잡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처리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서류들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가 많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맡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일단 그 서류들부터 정리해보고. 걔는 아직도 창고 문 앞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문을 열어보니 안에서 고급 포장재 샘플들, 새로운 쇼핑백 견본들, 새 간판 도안들이 나왔어요. 미연이 가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집 등기부등본 사본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 있었는데 발급 날짜가 각각 달랐어요. 서류에는 소유자 변경 예정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만석은 그 메모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미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걔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이제 알겠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5년 전 체면 때문에 버렸던 그 작은 생명이 돌아와서 자신들 가족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발이 파헤친 것은 땅속의 상자만이 아니라 그들 가족에 숨겨진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복덩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독촉장보다 더 집요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검은 승용차의 주인들이 직접 집 문을 두드린 것이었어요. 담보권 이전을 위한 사전 점유 확인이라며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었지만 목에 문신이 살짝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사모님 서명이랑 인감증명서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내로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명함을 받아본 만석의 손이 떨렸어요. 대한금융대부라고 적혀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신속한 담보권 행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린 그런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 집을 팔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연이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그게 왜 거기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법대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만석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었어요. 75살의 노인이 건장한 남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리트라이제블 CONTINUEDIT 노인네들이 헛소리 마세요. 계약서에 다 서명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선자 씨 인감도 찍혀 있고
집 담보로 잡힌 지도 벌써 반년 넘었어요. 그건 위조예요. 선자가 소리쳤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거에 도장을 찍었다고. 은행도 아닌 곳에서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준호가 급하게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들분이시죠? 부모님이 빚 못 갚아서 집 넘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작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미리 상의 안 하셨나요? 몸싸움이 붙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가죽 재낀 남자의 종아리를 꽉 물었어요. 남자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미친 게 아니야? 개는 놓지 않고 더 세게 물었어요. 그동안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을 보니 만석도 놀랐습니다. 마치 가족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개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개는 놓지 않고 더 세게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개를 때리려고 했어요. 만석은 그 틈에 외쳤어요. 경찰 불러요. 그리고 시장 입구 CCTV부터 확인해봐요. 우리 억울해요. 선자도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 미연이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연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시골 촌뜨기들 같으니 전부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집 꼴 좀 봐요. 이런 식으로 살면 뭐가 되겠어요?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그 말에 만석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시골 촌뜨기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가 5년 전 복덩이를 버릴 때 했던 생각, 체면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때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여보, 준호가 미연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겉모양이라도 번듯해야 사람 대우를 받는다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작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예, 좀 복잡해졌습니다.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개까지 물어요. 예, 경찰도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곧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오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 접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해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적이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작 남자가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며 살펴봤어요. 일단 서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개가 다시 감나무 밑으로 가서 발로 땅을 팠어요. 어제 상자를 파낸 곳이었는데 또 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피 묻은 붉은 천 조각이 더 나왔어요. 한때 복덩이에 목을 감았던 그 천의 나머지 부분 같았습니다. 천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만석은 그 천 조각을 보며 눈이 젖었어요. 5년 전 그 비 오는 밤 떨고 있던 복덩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붉은 천을 목에 두르고 있었죠. 자신을 쫓아오던 그 작은 발걸음, 빗속에서 울던 그 소리까지 기억났어요. 복덩아. 만석이 작게 불렀어요. 개가 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만석은 확신했어요. 정말 복덩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거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서명 필체도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정작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다 정식으로 진행된 절차라고요. 일단 서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파출소로 동행해 주세요. 특히 이 계약서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류 위조 의심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자의 서명과 인감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그날 밤 집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걔는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붉은 천 조각을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걔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너냐, 복덩아?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걔는 만석의 손길을 받으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만석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5년 전의 죄책감과 지금의 고마움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널 버렸을까? 복덩이는 만석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주인과 걔, 둘 다 많이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복덩이가 정말 돌아온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부업자들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원본과 인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특히 선자의 서명 부분은 감정결과 필적이 다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서류에서 사진 합성의 흔적까지 발견된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 서명 정말 본인이 하신 거 맞나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선자는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제가 쓴 건 이것보다 훨씬 삐뚤삐뚤해요. 손목이 아파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 힘든데 이건 너무 반듯하게 써져 있어요. 시장 노점상들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미연이 외부 남자와 서류 봉투를 교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문제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CCTV 화면을 본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왜 그랬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나? 미연은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어요. 당신들은 현실을 몰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요. 떡집은 망해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부모님 집까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야.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몰라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겉모습이라도 바꿔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의 말 속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체면과 겉모습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버렸던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겉모습,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체면, 내가 그 말로 작은 생명을 버렸었지.
눈먼 건 복덩이가 아니라 나였구나. 복덩이는 만석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5년의 세월로 인해 털도 많이 빠지고 몸집도 작아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만석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선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법정까지 가야 하나? 괜찮을 거예요. 만석이 선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복덩이가 돌아와서 이 모든 걸 밝혀준 거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옛 거래처와 이웃들에게도 연락을 넣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연이 그들의 이름을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곳에서는 이상한 전화나 서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해줬어요. 아, 그때 그랬구나.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김씨 아줌마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대신 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장 상인회장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만석이 형,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일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시장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덩이는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만석이 전화를 걸 때마다 옆에 앉아 있고 서류를 정리할 때도 발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만석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석과 선자는 처음 가보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르신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인감증명서와 서명 부분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어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요? 선자가 반가워했어요. 그럼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덩이가 차 뒷자리에서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나왔습니다. 복덩아, 내가 우리를 구해준 거구나. 만석이 백미러로 복덩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5년 전엔 내가 너를 버렸는데 지금은 내가 우리를 구해주고 있어.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미연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은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아니다, 준호야. 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나도 체면 때문에 소중한 걸 버린 적이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복덩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복덩아, 너를 버렸던 그 마음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을게. 복덩이가 만석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서 만석은 용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집 마당에서 공식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어요. 감나무 아래서 나온 철상자, 복제인감, 미완의 매매 계약서들이 하나씩 증거로 분류되어 펼쳐졌습니다. 마치 법정 현장을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시장 상가조합장인 박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만석이네 며느리가 몇 번 와서 시장 상인들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작업인 줄 알았는데 인근 공인중개사 김 소장도 의심스러운 점들을 증언했습니다. 집 매매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 동의서의 서명이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평소 할아버지가 쓰시는 글씨와 달랐어요. 복덩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할 때마다 작게 짖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여기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부모님 몰래 이런 일들을 한 거야? 미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순히 가게 이미지나 좀 바꿔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겉모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지만 뭐? 준호가 다그쳤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당신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자까지 복리로 붙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미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시아버님은 항상 체면만 보시잖아요. 가게든 집이든 겉모습만 신경 쓰시고.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체면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으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5년 전 비 오는 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자신이 복덩이를 버릴 때 했던 그 생각과 똑같았으니까요. 체면.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체면 때문에. 그때 복덩이가 조용히 미연의 발치에 다가가서 앉았어요. 5년 전 비 오는 둑에서 떨던 바로 그 개가 이제는 자신을 버린 가족의 며느리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덩이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복덩이를 내려다보며 더욱 심하게 흐느꼈어요. 저게 정말 복덩이예요? 5년 전에 버린 그 개가? 그렇습니다. 만석이 대답했어요. 내가 체면 때문에 버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예요. 미연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녀는 복덩이 앞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당신들처럼 겉모습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됐어. 준호도 선자도 만석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 가족이 체면과 겉모습에 집착하다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경찰관이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어요. 복제 인감과 서류 위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미연이 일어서면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을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특히 시어머님,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가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잘못했어. 너무 겉모습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복덩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 복덩이를 끌어안았어요. 복덩아, 이것도 복수라면 복수겠지? 하지만 너의 복수는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였구나. 눈물의 복수. 만석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복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려받은 벌이야. 그리고 내가 준 마지막 기회인 거고. 복덩이는 만석의 품에서 따뜻하게 눈을 감았어요. 5년간의 기나긴 여행이 끝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만석과 선자, 준호 그리고 복덩이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감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복덩이가 한번 짖었어요. 그 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만석은 복덩이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봤어요. 5년 만에 함께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덩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만석이 속삭였어요. 체면 따위는 집어치우고 말이야. 복덩이는 만석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만석 떡방 앞에는 작은 입간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만석이 직접 쓴 글씨였는데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만석 부부는 시 외곽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덩이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복덩이처럼 버려진 개들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 이 개들도 다 주인이 있었을 텐데. 보호소 직원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버리는지 모르겠어. 만석이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복덩이도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덩이는 이제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되어서 보호소 홍보 사진에도 등장했어요. 장독대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스터에 실렸습니다. 예전에 미연이 그토록 신경 쓰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좋아진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준호는 부부 상담과 재무 상담을 병행하며 천천히 삶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보호소 봉사를 나갔습니다. 개들과 산책을 시켜주는 일이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상해요. 개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가 말했어요. 사람들한테는 창피한 게 많았는데 개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좋아하네요. 미연은 기소유예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점점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모금을 위한 영상 편집 작업을 도맡아 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가게 홍보를 위해 배웠던 편집 기술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님, 제가 편집한 영상 보셨어요? 미연이 선자에게 보여줬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0회를 넘었어요. 우리 며느리 실력이 좋구나. 선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더 보기 좋네. 감나무 아래에는 새로운 돌표식이 놓였어요. 만석이 직접 새긴 것이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드러났다. 못생긴 건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던 마음이었다. 복덩이는 그 돌표식 옆에서 자주 낮잠을 잤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따뜻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만석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떡집 장사는 예전만큼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복덩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SNS에 올라간 영상을 보고 온 젊은 손님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복덩이 정말 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대학생 손님이 물었어요. 그래, 정말 신기한 일이지.
사람보다 개가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 만석이 떡을 포장해주며 말했어요. 손님들은 복덩이를 보며 사진도 찍고 쓰다듬기도 했어요. 복덩이는 이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포장도 바뀌었어요. 미연이 그토록 신경 쓰던 화려한 포장지 대신 재활용 종이로 만든 소박한 포장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는 복덩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요즘 이런 게 트렌드예요. 환경도 생각하고 이야기도 있고. 젊은 손님이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복덩이가 갑자기 현관 쪽을 보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연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들어와야지. 여긴 내 집이잖아. 선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연은 복덩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덩아,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지?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복덩이는 미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복덩이도 함께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은 밤이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 포장이 촌스러워도 괜찮죠? 선자가 물었어요. 그래요. 맛이랑 마음이 반짓하면 된 거예요. 체면은 덤이고요. 만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복덩이가 작게 짖었어요. 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연이 복덩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덩아, 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뭔지 알겠어. 진짜 아름다운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준호가 덧붙였어요. 그래, 체면 때문에 소중한 걸 버리면 안 되는 거지. 만석이 복덩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복덩이는 만석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5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속마음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날 비에 젖은 내 눈을 이제야 닦아준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복덩아. 너는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야. 복덩이가 한 번 더 짖었어요. 그 소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복덩이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핀 민들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강한 꽃이었습니다. 복덩이처럼 말이에요. 떡집 간판의 글씨는 여전히 발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오래된 것, 소박한 것들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덩이의 목에는 아직도 그 붉은 천 조각이 매여 있었어요. 이제는 새 목줄로 바꿔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복덩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5년간의 여행과 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표시였으니까요.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만석떡방의 새로운 하루, 그리고 이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복덩이와 함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실버인생극장